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목을 제가 이제 이 청탁을 받고 무슨 주제를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냥 사실은 민간 쪽의 산업, 그러니까 주로 자동차, 뭐 전자, 뭐 이런 쪽의 산업에 평생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쟁 기념관까지 와서 뭘 강의를 하는데 뭐가 좀 그 키워드라도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제목을 저렇게 붙여봤습니다. AI 전환 시대의 국방기술 연구개발. 근데 슬라이드 들어가기 전에 그 고백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AI 전문가 아니고요. 국방 국방기술 전문가도 아닙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전환, 이거 지금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한 것과 함께 이제 지금 변화가 우리 사회에 밀어닥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AI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일반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의 연구 개발을 주로 했던 사람인데, 국방 기술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연구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전에는 저 선진국이 국방 기술의 최고점을 찍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사올 것인가 그렇게 생각만 했을 텐데,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조금 우리 중심으로 어 국방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맥락의 메시지를 좀 오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교수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제가 지금은 이제 없어진 회사죠. 대우자동차라는 회사에서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인생을 시작했었고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학계로 방향을 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온 지 이제 20한 2년째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산업에서의 R&D 이런 얘기를 앞 전반부에 쭉 하고요. 그런 다음에 국방기술 쪽도 조금 쳐다보고 오늘 강의는 마치려고 합니다. 자, 산업혁명의 역사.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라고 하는 거 다 아시는 그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시작된 산업혁명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소위 대량 생산 시스템이 이제 전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대량 생산 시스템, 이걸 우리가 보통 2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로 가면 쉽게 얘기하면은 거기에다가 IT가 더해지죠. 인터넷, 뭐 기타 등등의 IT가 돼서 왔고요. 4차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고 소위 그 저기 뭐 사이버 피지컬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실물과 가상 세계가 함께 연결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사회로, 그냥 통칭 그거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측면은, 그러니까 3차까지는 그냥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어, 변해온 것이고요. 4차는 어떻게 보면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AI 전환, 영어로 말하면 AI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줄여가지고 AX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자,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크게 보면은 계속 용어가 바뀝니다. 우리 특히 이 저기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용어를,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현혹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은 디지털 혁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의 지금 끝자락에서 AI가 아주 큰 그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 오늘 청중 중에도
저보다 연배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저런 단어들을 이제 계속 우리가 시대가 지나면서 써왔습니다. 그죠? 전산화라는 단어 썼습니다. 그래서 왜 EDPS, 그래서 뭐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그래서 전자 자료 처리 시스템. 그래서 전산이라는 단어가 이제 저기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정보화라는 단어로 살짝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영 정보 시스템 MIS, 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아마 제가 학부 다닐 때 뭐 저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지능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계속 지능화 얘기 나오지만 그 지능화, 엑스퍼트 시스템이다. 뭐 그때 당시부터 이제 머신러닝 이런 얘기는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소위 많이 들어보셨죠? 공장 자동화, FA, Factory Automation. 또 뭐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뭐 이런 단어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지금 젊으신 분들이 아마 이 정도부터 시작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디지털화된 거죠. 그래서 장을 본다 하면은 저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건데 젊은 분들은 장을 본다 하면 온라인 쇼핑을 생각하는, 내가 하는 일이 다 디지털로 바뀐 그런 상태. 그러다가 이제 그게 조금 더 가니까 스마트화가 됐죠. 갑자기 말이죠. 제가 온라인 쇼핑에 들어가서 뭐를 이렇게 찾아서 사야 되는데 이 온라인 쇼핑 시스템이 스마트해져 가지고 야, 너 이거 필요하지 않아? 내가 생각할 땐 너한테 딱 맞는 제품은 이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스마트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 있고요. 요즘 이제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제 자율화. 자동차도 지가 알아서 가고 주위 전후좌우 다 판단해가지고 자율적으로 그 영어로 이제 오토노미라고 합니다. 이제 자율성, 자율성을 갖게 되는 그런,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AI가 자 3년 전에 챗 GPT가 나오면서 갑자기 우리 사회를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맥락 속에서 크게 보면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떤 책을 보니까요. 최근에 올해 나온 책인데 이런 식으로 또 나눴더라고요. 용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학자들은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들을 붙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앞쪽에 있었던 아까 얘기했던 그 위쪽에 있었던 것을 디지타이제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그 기초 단계에서 그 역량을 확보하고 역량을 이제 활용하는 단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3번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라고 하는 것들은 최근 한 10년, 15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거의 모든 이 산업계 이제 회사들, 대기업들이 다 이게 DX를 관장하는 그런 그 부서도 두고 담당자도 있고, 그래서 이제 CDO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죠? Chief DX Officer.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 회사 내에서 관장을 하는 그런 사람을 뭐 CEO, CFO, CDO, D자가 이제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거 같은 맥락인데 이게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의 AI가 차지하는 비중이 왕창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3단계로 끊는 사람도 있고 4단계를 나누어서 AI 트랜스포메이션, AX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보시면 뭐 여기 이제 생성형 AI다, 에이전틱 AI다, 피지컬 AI다, 무슨 일반 인공지능이다, 또는 이와 관련된 기술, 사이버 보안, 블록체인, 또 뭐 AR, VR, 메타버스, 뭐 기타 등등 디지털 트윈, 어떤 사람은 AI 대전환 이렇게 부르던데 그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AI 기술 전문가는 아닙니다.
국방기술 전문가도 아니고요. 예. 그 중간에 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 얘기입니다. 디지털 혁신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가 원하지 않던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디지털 혁신을요. 그것의 끝자락에 지금 AI 혁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목적이 뭐고 수단이 뭐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의 목적은 적어도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기업 활동의 효율성, 효과성을 높여가지고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이죠. 이게 목적인 것이죠. AI 기술, 아니 무슨 예전에 IT 기술, AI 기술, 기타 등등을 적용하겠다? 그게 목적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면서 하는 방법만 잘한다. 그것만 주로 연구를 한다.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이 수학은 제일 잘할 겁니다. 문제를 주면 잘 푼단 말이죠. 근데 이거 뭐 하는 거지? 어디다 써먹는 거지? 이런 생각은 수학 시간에 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안 들어가면 목적, 이 본질인데 수단, 이 본질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죠. AI가 이 사회를 전반적으로 지금 전환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저도 동의하지만, 그렇지만 이 AX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잘하는 것이 그 충분 조건은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게 26만 장을 젠슨 왕이 주겠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거 어디다 쓰죠?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각 다양한 분야에서 그동안에 하고 오셨던 거기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AI 기술에 대해서도 열심히 알아둬야죠. 그렇지만 AI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사람은 일부가 있죠. 일부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 산업 영역 또는 국방 영역까지 포함해서 여기서의 AI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AI 기술 자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던, 원래 하고 있던 그 분야에 거기서의 문제를,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공과대학 교수입니다만 기술 중심적 사고와 문제 중심적 사고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중심적 사고, 기술만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죠. 왜냐하면은 저만 해도 자라온 그 시대를 이렇게 보면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폐허로 돌아갔었고, 그런데 보니 그 시점에서 다른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막 앞서서 가고 있었고, 근데 보니까 우리가 핵심이 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그 원수 같은 기술을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태까지 엄청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지 않습니까? 자, 근데 사실은요, 세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술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야 됩니다.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이걸 적용할 때를 찾을 것이냐, 아니면 문제를 찾아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찾을 것이냐, 이런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0년 된다, 10년은 안 된다요. 스마트 공장 이런 얘기들을 막 했고 정부에서도 막 사업으로 밀어붙여서 했습니다. 스마트 공장 얘기를 하면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생각해야 되죠? 우리 공장이 어디가 덜 스마트한가? 어떤 부분이 모자라는가? 그걸 생각해야, 그래서 그걸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게 스마트 공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스마트 공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스마트 공장을 몇 개 보급할까? 이거 그다지, 그러니까 물론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인식을 먼저 하고 이쪽 부분이 스마트하지 못하니까 이걸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남이 만들어 놓은 스마트 공장이 있으니까 그걸 들여와야 되겠다가 아니고 이런 맥락으로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푸시, 풀, 푸시는 미는 거죠. 풀은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 앞에 이제 연구 개발을 하는 사람의 이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연구 개발을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기술을 쫙 개발하면 그다음에 그것이 생산 보급되고 실전에 활용돼서 이렇게 쫙 저쪽 그 실전에서 있는 사람 그게 뭐 누가 됐든지 간에 그쪽 또는 일반 제품 같으면 소비자가 굉장히 만족할 것이다. 내가 기술을 개발하는 게 먼저다. 이런 방식의 사고방식이 있는가 하면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저 뒤쪽에 있는 맨 뒤에 있는 니즈 또는 그 중간중간에 있는 나보다 후행 나보다 뒤쪽에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밑에 것을 우리가 풀이라고 부릅니다. 이 밑에서 뒤쪽에서 땡기는 거죠. 위의 전략은 기술 개발이 먼저고 그걸 가지고 그냥 가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물건으로 만들어지고 시장에 나가서 소비자들이 막 박수를 칠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이 이거다 저거다 칼로 두부 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섞여 있긴 하죠.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이걸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AI도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공학의 개념, 공학. 이제 고민을 제가 1학년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어쨌든 공학이라는 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공학. 고등학교에서 이제 이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오죠. 이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오고 하기 때문에 공학과 과학 이 차이를 그다지 잘 모르고 대학에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설계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공학은 그걸 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과대학 들어가면 좀 바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의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된 설계를 통해 가지고 중요한 것은 경제적 환경에서의 효용을 창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인간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도움이 안 되는 거는 공학에서는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자연과학에서는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맥락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뭐 어떤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인문학, 과학, 주로 자연과학 그리고 이제 공학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서로 계속 이 사이클을 돌면서 발전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어떤 우리 현상, 사회 현상, 기타 등등 사람의 마음 여러 가지를 일단은 그 발견을 하고 필요하다면 주로 정성적으로 설명을 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결과물은 저는 직관이라고 봅니다. 인사이트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직관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의 모임인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가고 뭐 이런 것들에서 인사이트를 주게 되고요. 또 이제 과학에서는 어떤 현상, 그런 현상에 과학에서는 그 현상 자체의 증명이 되게 관심이 있습니다. 또 설명을 하지만 인문학보다는 정량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오랜 역사 동안에 이제 어떤 법칙이라든가 어쨌든 그 연구의 결과를 발표를 해주고 우리는 그걸 또 공부도 하고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법칙이나. 근데 공학은 좀 다릅니다. 사실 공학은 굉장히 소위 실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얘기해 있는 거. 그러니까 베이스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과 공학이 베이스는 비슷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활용해서 사람한테 유용한 거를 뭘 만들까? 그걸 저는 이제 통칭 시스템이라고 불렀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그게 오늘 여기 우리 전쟁기념관에 왔으니까 시스템, 체계라고도 번역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무기 시스템도 될 수 있고, 뭐 더 크게 국방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 그냥 자동차도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 있고,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제가 다니고 있는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것도 시스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인간에게 이롭게 하려고 그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이 있었던 세상과 없었던 세상,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게 있었던 세상과 없었던 세상은 뭔가 많이 바뀌겠죠. 그러면 인문학자들이 인문사회과학자들이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인사이트를 줘야 되겠죠. 뭐 이렇게 이제 저는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술 중심적으로 기술만 있으면 다 된다? 아니다. 제대로 된 문제를 찾아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뭐냐 하면요. 헨리 포드가 모델 T라는 이제 첫 번째 자동차 모델이죠. 그걸 만들 때 아마 누군가가 이제 질문을 기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지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헨리 포드가 했다는 말입니다. 이거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 건데 내가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들은 지금보다 빨리 달리는 말을 주세요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 소비자들이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요. 제가 아는 겁니다. 자동차는 제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그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자동차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기술 중심의 사고로 밀어붙이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없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그 아이디어가 있고 이 차를 나중에 사용을 할 소비자들은 그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랬을 때 기술 중심의 사고방식이 끌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미는 푸시 전략이 맞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죠. 이제는 이게 돼서 자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거 굉장히 1980년도에 나온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기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에 인간이 하게 될 가장 창의적인 일은 가장 매우 창의적인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즉 당신은 저기에 앉아서 옷 한 벌을 혼자의 힘으로 또는 표준 디자인에 수정을 가하여 디자인하게 될 것이며 컴퓨터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원단을 재단하고 NC 재봉틀은 바느질을 하여 뭐 이런 얘기가 쫙 써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 빨갛게 제가 말씀드린 창의적이 될 것이다라는 거에는 다 동의하시죠. 점점 창의적이 돼요. 소비자가. 그런데 저 그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저 지금 동의가 안 되죠. 제가 이 옷을 입기 위해 가지고 저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20년 전이면 1980년도에 20년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20년 후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 책을 쓸 45년이 흘렀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짓말한 건데. 그런데 문제를 좀 바꿔볼까요? 만약에 고객이 원한다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다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과 이제 실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또 찾아보니까 1954년도에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저 경영의 실제 제일 처음에 쓴 책이거든요. 거기에 저 문장이 딱 나와요. 비즈니스가 무엇인가 결정하는 것은 고객이다. 사장이 아니고 기술이 아니고 고객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푸시가 아닌 풀 전략을 그 당시에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돼 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오늘 얘기가 모든 기술 개발이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무슨 기술 개발한다고 하면 따라서 막 그걸 개발을 해요. 네. 그거보다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 건가?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국방에는 국방 전문가들이 있을 거고 산업, 자동차면 자동차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전문가들이 봤을 때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찾아서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줄 수 있는 방법론이 뭔가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업공학과를 평생 했기 때문에 산업공학과가 이런 거 합니다. 네, 지금도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산업공학 뭐 하냐고. 저희는 이제 이런 일반적인 거에서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크게 뭐 1학년 때 다 저희 산업공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Systems Approach라는 겁니다. Systems Approach, 시스템적 접근법. 그러니까 국부적인 기술 중심으로 문제 보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보는 거예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보시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하거나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는 것이에요.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를 형성했는데 이 전체가 공통의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서울대학교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대학교도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왜? 총장님도 있고 교수도 있고 학생도 있고 교직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모든 것들이 객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내지는 몇 개의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우리가 그걸 시스템이라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방기술을 보는 것도 저는 이런 맥락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지금 뭐 개별적인 그 기술 하나하나를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하냐 못하냐 이런 문제보다도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국방력이라고 하는 그거로 다 집결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AI를 지금 AI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AI 시대에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아마 여기서 요새 AI 공부하시는 학생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거기서도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중요한 거는요. 아마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일단 AI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제대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중요하죠. 그리고 데이터를 하면은 또 그걸 잘 정리를 해야죠. 라벨링이라는 걸 하고. 그럼 결국은 뭐가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의 그 객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관계를 잘 형성해주면 그 AI 시스템에서 좋은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관계 형성, 그 디파인을 정의를 제대로 못 해주면 그냥 허튼 답을 낼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AI 쪽에서는 이 온톨로지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온톨로지는 그거보다 더 넓은 개념인데 그런 얘기, 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말하면 쉽게 말하면 관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좀 이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과정. Problem solving process.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1단계가 뭐죠? 그 중에서 문제를 정의하는 겁니다. 문제를 잘 정의하면 이미 반은 해결한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저도 반성을 좀 합니다. 꼭 국방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이라고 하답시고 하는데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지 않고 방법을 막 연구한 적도 많아요. 굉장히 똑같은 얘기예요. 고등학교에서 문제만 주면 애들이 수학 잘 풀어. 근데 이거 어디다 쓸지는 몰라. 이런 상황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저 5단계는요. 저거는 지금 오늘 나온 게 아니고요. 거의 100년 전부터 얘기하던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문제를 정의한다. 사실을 수집한다. 사실이 요새는 데이터가 됐죠.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 다음에 대안을 찾는다.
대안들을 비교한다. 그 중에 선택한다. 그래서 결과를 분석한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어떤 회사에 취직하든 뭐를 하든 다 하는 일은 저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해야죠. 그리고 이 문제에 관련되는 데이터, 사실, 그래서 이 팩트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AI 시대라고 달라질까요? 저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시스템적 사고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을 저는 넘버 원으로 봅니다. 문제를 정의하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이제 뭐 이렇게 그 소위 패션 이런 쪽에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이 계속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에 옷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래된 인더스트리죠. 예, 이 오래된 인더스트리에서 그것이 이제 뭐 파리의 패션쇼라든가 또는 그 의류 쪽의 공장이 뭐 전 세계에 어떻게 분포가 돼 있고 또 그것들의 그 공급망은 또 어떻게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팔리고 막 이런 걸 거기 가서 문제를 찾아야 돼. 그래서 나름대로 문제를 찾아서 이렇게 갔을 때 해결이 됐다. 시스템적으로 사고를 하면 된다 이거죠. 두 번째, 정보를 조직하는 능력입니다. 정보 여러분들도 뭐 요새 뭐 핸드폰에 다 나오고요. 모든 정보는 이제 뭐 정보는 데이터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AI가 엄청난 역할을 해주겠죠. 그죠? 정보를 종합화하는, 조직화하는 능력. 세 번째는 인과관계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AI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사고한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건데 AI가 지금 문제를 푸는 방식이 딱 이거예요. 문제 정의 부분은 아마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분석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결국은 그것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래서 리즈닝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대로 된 AI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죠. 이런 겁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AI가 잘못 갈까 봐 걱정이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100년도 넘은 거라니까요. 이대로 가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AI의 도움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그렇게 시키면 되는 거고. 그런 쪽으로 몰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조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제가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장표이긴 한데요. 저 두 개에서 실제 시스템이 있죠. 실제 리얼 월드, 실제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는 온갖 복잡한 것들이 다 섞여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총장님이 서울대학에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서울대학교 쳐다보면 복잡해요. 그렇지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관점으로 쳐다보면 그것을 모델 내지는 형상화 이렇게 모형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보고 싶은 그런 시각으로 실제 세계에서의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오른쪽으로 쫙 정의가 됐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모델이라는 게 되고 그럼 이제 그 모델은 학자들, 연구자들이 이제 풀면 돼요. 그걸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걸 어디까지나 모델을 푼 거니까. 그렇죠? 그 모델을 다시 실제 세계 쪽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석한다 또는 적용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바퀴를 돌아서 왔잖아요. 그럼 실제 문제, 내가 고민하던 그 실제 문제에 대한 이렇게 돌아온 결론이 이 두 개가 맞아? 이걸 꼭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소위 검증이라는 단계를. 근데 이게 아닌데? 그러면 다시 모델링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AI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계속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제가 세부 사항은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지만 AI도 결국은 모델링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세부 사항을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부 사항을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속해 있는 그 바닥에 세부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그게 뭐가 됐든 나한테 AI가 됐든 뭐가 됐든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운더리하고 뷰포인트. 다시 말하면 경계와 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모든 문제에 답을 다 잘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관점을 딱 정하고 바운더리는 경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딱 했을 때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되면 그 다음으로 문제 해결 방법론, 영어로는 methodolog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찾는 것이죠. 예. 자, 그래 이렇게 이런 맥락으로 그래서 이제 뭐 이 문제를 푸는데 이 방법이 좋은가? 물론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이러이러한 방법론들은 주로 어떤 문제를 잘 푸나?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되 그렇지만 저는 그 두 개 중에서 방점을 찍으라면 문제에 찍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AI 전환 가이드라고 해서 무슨 컨설팅 회사인데 여기도 또 딱 보니까 그대로예요. 1단계가 뭐예요? 비즈니스 문제를 이해하는 게 먼저다. 두 번째, 데이터 전략을 개발한다. 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적합한 이제부터 슬슬 이제 메소돌로지 방법론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적합한 AI 도구를 선택하고 AI 전문가를 우리가 기르든지 뭐 채용을 하든지 뭐 밖에다 맡기든지 뭐 이렇게 하는 이러한 것이 3, 4단계. 그다음에 5단계는 제가 이게 번역을 저 재민아이한테 시켰더니 저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대규모 AI 구현이라는 게 뭐냐면 연구자들이 R&D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스몰 스케일의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가서 확대 이 스케일이 커지면 제대로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스케일 업이라고 요새 많이 얘기하죠. 그 스케일 업 부분이 저 5단계가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런 시스템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하면 지속적인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답 한번 줬다고 해가지고 그게 계속 정답은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이제 최적화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렇지만 국방도 이렇게 보면은 그러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논리를 여기다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국방이란 이걸 어제 제가 여기저기서 보니까 AI 국방 AI 이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AI에 의해서 작동되는 전쟁의 개념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국방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비슷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AX, AI에 의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국방 체계 또한 어떤 사람은 하나의 무기 체계가 아닌 국방 시스템 전반을 AI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새롭게 재정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국방을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모든 기업들도 다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AX. 우리 회사의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식으로 이 AI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전환해야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똑같다. 자, 근데 사실은 전쟁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계신 그 기술의 역사, 테크놀로지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기술의 변화? 그럼 당연히 기술이 변하면 무기 체계가 변화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싸우는 방식도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게 싸우는 방식이 바뀌었네. 그죠?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타임지는 The First AI War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보셨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는 드론. 그게 대규모로 결합이 되고 AI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시스템이 되면 지금 엄청난 무기체계, 현재 존재하는 무기체계보다도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드론, AI, 예죠.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데 그렇게 합쳐지면서 시너지를 내 가지고 기존 무기 체계, 예를 들어서 탱크를 무력화하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돼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 하에서 우리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난달 24일 날 이런 식의 이제 추진 기반 3대 추진 기반을 얘기를 하고 7대 대표 과제 이게 이제 얘기가 됐더라고요. 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AI 전환이잖아요. 국방의 전 영역을 커버해야 됩니다. 전 영역을 커버하는 상황에서 저렇게 무기체계, 지상, 해상, 공중 무기체계를 진흥화한다는 그 상당히 기술 중심적 그런 과제도 있어야 되지만 지휘 영역 또는 지원 또는 행정 영역까지를 포함하는 전체의 국방 시스템을 AI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맥락에서는 적어도 제가 디테일은 못 봤습니다만 잘 그려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절대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뒤진 게 아니다. AI 기술 그 자체, 컴퓨터 공학에서 만드는 그 AI 기술 자체, 그거 다 여러분들 다 맨날 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에 매몰될 부분이 아니라 이거를 어디다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쓸 것인가가 지금부터의 과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약간의 이제 인공지능적인 그런 시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은 다양한 분야에서 소위 인공지능이라는 게 특히 이제 그 국방도 마찬가지고요. 저 정도의 단계를 갖춥니다. 처음에는 이제 인식, 영어로 말하면 perception이라고 합니다. perceive,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식하는. 그러니까 무슨 뭐 레이더가 됐든 라이다가 그래서 쭉 정보가 오면 이게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인식을 해야 되죠. 저게 뭐다. 그 여러분도 제일 처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저 이미지 AI 수업 가보면은 이미지 이거는 개다, 이거는 고양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인식. 그래서 이제 인식 단계에서 인식을 한 다음에 이제 판단 단계가 돼요. 디시전 단계가 됩니다. 디시전 인텔리전스. 판단 지능. 이거는 조금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판단을 왜 하냐면은 판단이 제대로 되면 그 다음에 그 판단에 근거해서 액션이 들어가야 되죠. 이거를 저는 뭐 잘 몰랐는데 결심지능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식지능, 판단지능, 결심지능 이게 어떤 그 프로젝트에 어디가 필요할지 그거는 이제 들어가 봐야 아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단계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AX의 대상 분야는 어떤 특정한 무기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를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무기 체계, 정보 체계, 보안 체계, 군수 체계, 지휘 체계, 기타 등등 이 모든 국방 관련된 영역에 관련되는 일들이 AI를 베이스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데이터가 그럼 국방 데이터 따로 있습니까? 사실은 전쟁이 만약 나면 그 구분이 없잖아요.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저 정보 체계나 이런 거를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전체 정보 체계와 국방 정보 체계는 또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이런까지도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많이 죽지 않게 어떤 식의 전략을 짤 수 있을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한 5가지 정도의 제가 해놨는데요. 당연히 먼저 여기 첫 번째 AX를 통한 국방 혁신은 국가의 생존 및 경쟁력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두 번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AI 요소 기술의 단순한 보유만으로는 AX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한 AI 기술자가 아닌 분야별 AX 전환을 설계하고 구현하고 운영할 수 있는 AX 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는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시스템적인 접근에 의해서 관련되는 프로세스, 자원, 사람, 정보, 비용 이 모든 것을 통합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국방기술 R&D도 추진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이제 딱 해보시면 챗 GPT 써보면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대로 된 솔루션을 이제 계속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모델링, 최적화 이런 기타 기술들이 들어와서 이 AI가 극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냥 산업공학과에서요. 그게 무슨 기술이 됐든 그 기술을 가지고 산업을 혁신시키는 그런 일들을 평생 해왔는데요. 지금 제가 쳐다보는 것은 뭐 그중에 지금 현재 눈앞에 많이 보이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술이 AI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왔기 때문에 국방기술이 타겟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분야가 적용할 분야가 되게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비전문가로서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